어버이날입니다. 어린이날 하루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예상보다 방송이 좀 늦어져갖고 11시 지금 5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Y뉴스 이영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Y뉴스 이영주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변함없이 잘 지내셨겠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들이 나눠볼 또 특별한 대답은 또 어떤 주제인가요? 청취자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케냐 동부 네. 해안 도시의 말린디에 위치한 기쁜 소식 국제교회 지도자가 네. 그 신도들을 아사하게 한 사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게 아프리카 케냐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면 현지 시간 2일인데요. 그 지방도시 말린디에 위치한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사이비 종교로 이제 지정이 된 종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도자 폴 은텐케 맥켄지가 이제 법정에 출두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자신을 따르는 신도 109명을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를 대리하는 2명의 변호인은 논평을 거부한 상태고요. 그가 기소된 이유가 이제 굶어 죽게 한 거였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굶어 죽어야 한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처럼 이렇게 그런데 또 실제로 굶어 죽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교회가 소유한 숲속에서 시신들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신도들에게 그러니까 추종자들이죠. 금식 명령을 내린 사실을 그는 부인하고요. 변호사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평을 거부한 상태고 현재까지 발굴된 게 한 101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8명은 구출 과정에서 병원 이송 중에 이제 사망을 해서 109명이 사망이 된 거고 근데 또 케냐 적십자사는 접수된 실종자만 300여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부모가 그 2아이를 집안에 가둬서 굶겨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되어서 지난달에 이제 구속 기소됐었는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해요. 또 약간 아이러니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법정 심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금 상태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본인은 왜 안 굶고 난리야? 표정까지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케냐 정부가 지금 케냐의 국교처럼 기독교가 신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80%가 넘는 수치가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거의 다 명목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7%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85%가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7%만 출석률이 있고 그런데 이게 교권주의, 뭐 무속 신앙이 좀 합쳐지고, 그러니까 밀실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비양심적인 교주들이 고민과 문제를 풀어주겠다, 뭐 이렇게 세뇌시키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해요.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케냐 같은 경우에는 응답하면은 난 기독교 믿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명목상으로만 이제 수치가 되게 말만 높은 거죠. 대답만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케냐 인구가 몇 명인지 좀 찾아보니까 5,300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한 1,700만 정도 이제 많은 그런 수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80%라고 하면은 5천만이니까 1,000만 정도 빼면 한 4,700만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는.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뭐 대표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가 뭐 서양이나 서구 유럽의 지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렇게 좀 종교가 유입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면서 이게 여러 가지 그 토속 신앙과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샤머니즘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믹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밀실화가 되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나름대로는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독교 원래 원리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닌데 기복 신앙 비슷하게 자신의 고민이나 무슨 뭐 이런 거를 해결해달라, 현실에 있는 걸 해결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 기복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기복 신앙이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토착화된 종교들이 기복 신앙이 많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할머니들이 뭐 어디 장독대에 물 떠놓고 아이 우리 네네.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돈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화수 떠놓고. 예예 그런 게 네. 이제 기복신앙인데 원래 음. 기독교 본질은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닌데 이제 그게 그 어느 나라나 다 그런 이제 그 종교적인 형태들이 다 있죠. 근데 그런 종교적인 거하고 들어와서 특히 이제 결합을 해갖고 이상한 종교가 파생되는 거죠. 본질은 기독교가 아닌데 외형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그리고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도 그 남미의 아프리카 이제 그 노예들이 남미에 오면서 그 부두교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남미가 이제 캐톨릭 남미가 이제 스페인 쪽에서 지배를 하다 보니까 캐톨릭 교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 캐톨릭하고 원래 그 있던 토속 종교 이상하게 변형된 토속 종교 아프리카 토속 종교 비슷한 것들하고 결합이 되면서 예. 이게 캐톨릭도 약간 이제 모습이 약간 남미는 또 정통 캐톨릭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좀 이상한 행사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뭐 자기네 그 부두신도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같이 짊어지고 하면서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예. 어디 아마 한국도 이제 원형을 보존하기 뭐 저기 하지만 약간 이제 그런 변질되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변질된 부분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케냐 같은 경우는 의외네요. 보통 보면은 무슨 뭐 때려 죽이거나 아니면은 학대해서 죽이거나 근데 굶겨 죽인다는 것도 웃기네요. 왜냐하면은 네. 사람들이 굶어서 하는 게 이제 그 밥을 안 주고 감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게 나 웃기네. 그 배고파 죽겠는데 그걸 기다리고 참고 있었던 사람이 수백 명이었다는 게 많이 이해가 참. 근데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은 그러니까 타살 흔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질식사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도를 막거나 좀 잔인하긴 한데, 그러니까 호흡을 곤란하게 해서 숨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말은 이제 아산데 사실적으로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렇죠. 타살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현실에서는 제가 이제 저도 종교 전문가 아니라서 좀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다,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다. 근데 그 신이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걸 보면 신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눈에 나타나지 않은 지가 꽤 됐거든요. 성경책으로만 보면. 구약에서는 나타나요. 구약에서는 이제 선지자들한테 나타나는데 네. 목소리를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형체를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신약 시대는 나타나질 않아요. 직접 계시를 하지도 않고. 네네. 예? 그래서 그걸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네네네.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내가 현신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방식, 내가 하라는 방식대로 하면 니네들이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기독교를 참 연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거를 아는 건데, 왜냐면 기독교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믿는 사람 개인이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고 왜 이랬을까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의 강의나 이런 것도 듣고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지식이나 배경 없이 그냥 어느 그 종교단체 누가 한 지도자가 하는 거를 맹신해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그 사람이 이게 신이다, 누가 신이다 한다고 해서 그게 신이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초월적인 존재가 신인데 초월적인 존재를 인간이 재단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말이 조금
사실 그렇게 풀이하면 약간 강압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 목자 자체를 그러니까 대표님 근데 죄송한데 기독교 예, 아니셨어요? 예, 저 맞아. 괜찮을까요? 말씀하세요. 예, 근데 대한민국 자체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각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많이 네,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네, 이제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생긴 게 보통 한 2, 30년 전만 해도 교회 집사다 무슨 뭐 장로님이다 하면은 나름대로 즉 사람의 인격이나 품위를 믿어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네, 집사다 장로다 그러면은 약간 좀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죠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교회 내가 누굴 믿는다는 건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다른 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더 희생하고 더 열심히 성실하고 다른 사람한테 더 배려하고 또 저 사람은 뭐 돈 같은 거에 또 악귀처럼 막 달려들어서 막 돈만 탐하고 이런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믿으면 다 구원된다 속죄된다 그런 명분으로 삶에 나와서는 또 이 안 좋은 모습만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면서 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와 진짜 무섭다 이렇게 돼서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 일례로 그래서 네, 태국이 불교 국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선교를 만약에 나가면 되게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 불교가 태국이요? 국교기 때문에. 예. 어, 태국에 나가서 거기는 국교가 불교인데 예. 거기 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안 두드려 맞으면은 다행이지. 근데 아, 어떤 선교사가 예. 근데 우리 보통 그러면 강압적으로 막 하잖아요.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그럼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거부감을 가지잖아. 그렇죠. 네? 예. 근데 한 선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태국에 선교를 가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선교사란 얘기를 이제 신분을 밝히지만 교회를 다녀라 뭐 나와라 뭐 하나님이 뭐 믿어야 된다 예수님 이렇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 종교적인 얘기를 절대 안 하고 네.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초청해서 밥을 주고 그다음에 재밌는 얘기 살아가는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이 주변에 이웃이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럼 가서 도와주고 아무 뭐 대가나 훌륭하시다. 조건 없이 그렇게 3년을 하니까 3년. 교회를 나오지 말라 그래도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 교회를 나와서 개종을 하더래요. 그게 300명이 넘었대요. 아, 태국에서. 한국 사람이요? 예, 한국 사람이 그래요. 와, 실제로 지금 대박이네요. 팬들이 내가 뭐 저도 들은 얘기라서 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선교사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모범을 보여야지 지금 어, 줄어드는 기독교나 음, 부정적인 기독교 인식을 바꾸는 것이지 음, 어떤 방식으로 그 선교사가 했던 방식으로 음, 가서 막 믿어라 너 음.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더 따뜻하게 더 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서 음, 저 사람이 저러니까 진짜 교회가 음. 좋은 곳인가 보다 저 사람을 보니까 믿을 수 있다 나도 다니고 싶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냥 막 뭐 나쁜 짓이야 나쁜 짓 다 하고 나는 성경책을 옆에 들고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 그거는 안 된다 아, 그렇죠. 크리스찬 본질의 모습이 아니다 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음, 그래서 그 선교 태국에 있는 선교사의 그런 실제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훌륭하신데요?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그분도 진짜로. 선교사예요. 그분도 외국 나가서 하신 선교사. 아, 그렇구나. 여기 이제 와서 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그렇구나. 그래서 왜 네.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가 쇠퇴하는 이유. 음, 근데 이게 이 종교 뭐 문제는 되게 예민해서 사이비 종교에서 이상하게 갔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안은 뭐냐면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저도 5대째 천주교이긴 한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성당에 막 끌려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정말 강제로 예, 끌려갔다는 게 아니라 뭐 초콜릿 사줄게 성당 가자 뭐 이렇게 예, 하면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씨 집성촌이라 캐톨릭이 더 강하죠. 그런 게. 캐톨릭. 죄송해요. 전 교회가 더 강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뭐,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일긴 한데, 제가 제 친구도 네, 이제 어렸을 때
성당에 사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복 뒤에 이제 그 알죠? 조그만 꼬마들이 옷 입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것까지 예쁘잖아요. 하고 부모님은 실제로 캐도릭 신자인데 아주 독실한 캐도릭 신자인데 걔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부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을 안 믿는데 불신을 안 해.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뭐라 그러나 뭐 자기가 암만 생각해봐도 신은 없는 것 같다. 근데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뭐 어쩌죠. 그래서 만약에 신이 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눈에 나타나야지 어쩌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걔는 그 성당에 다니면서 본질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얻은 거지, 깨달음. 그런 경우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종교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일정 부분 통제도 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믿음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찰이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조금이라도. 네. 이게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막 그걸 강요한다는 거는 참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기로가 오는데 그 기로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참 저희가 옆으로 잘 가네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했을 때 대표님 아까 짚으신 것처럼 기복신앙 이렇게 하면 사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 그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뿐더러 뭐냐면 제가 심리학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자격증을 좀 땄거든요. 공부를 좀 했는데 뭐냐면 인간의 바탕은 심리학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바탕은 불안과 공포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 베이스라는 거죠. 기본인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생은 뭔가 행복해야 돼? 뭔가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불행하면 안 돼.를 기본값으로 까니까 이거를 막 그러니까 해결하지 말아라 이 뜻이 절대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물론 의지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개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종교라는 게 힘들 때 이렇게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창구가 되기도 하지만 인간 삶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가면 그리고 그게 종교가 해결해 준다라는 게 그렇게 믿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이런 거는 일단 그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죠. 네. 당연히 그 사람은 그런 종교 지도자는 뭐 나라를 불문하고 뭐 종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거는 그냥 뭐 완전히 무슨 살인이죠. 집단 살인이죠. 범법을 내려야 되죠.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사이비 종교 때문에 왕왕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많은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저거 뭐죠? 뭐 사기하고 똑같아요. 사기. 내가 알고 있으면 사기를 안 당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뭘 알고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동법에 박사님이 계신데 와서 노동법으로 사기를 치려고 그래? 그게 안 되잖아요. 사기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종교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종교도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냥 개인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나도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고 왜 그럴까? 나에 대한 나도 다니다 보면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어떨 땐 갈등도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다 보면 언젠가 딱 깨달은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딱 와. 기독교면 기독교, 뭐 불교를 믿는 사람 불교, 뭐 이슬람 믿는 사람 이슬람. 그러면서 뭐 자기가 각자 추구하는 종교에 깨달음이 오는데 나는 기독교 가끔 보면 기독교 그러니까 전 개신교를 믿으니까 그게 보면 참 어떨 때 무릎을 딱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와 진짜 신이 있구나. 진짜 신비롭다.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 깨달음이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일상에 그런 깨달음이 문득 와.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는데 그런 깨달음이 오기까지는 많은 공부와 많은 묵상과 많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그걸 뭐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뭐 야 좌로 가라면 좌로 가, 우로 가라면 우로 가,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이게 맞는 거다. 그 사람 말이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마무리를 근데 뭐 해보면 케냐에 있는 그분들은 내 이름 알고 케냐에 있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뭐에 대한 거를 없이 체험 없이 그냥 그 목사 뭐 종교 지도자가 하는 대로 이렇게 막 맹목적으로 따라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있었고 또 그걸 이용하려고 했었고 또 그걸 또 물리적으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저는 엄벌을 국가적으로 이거 대대적으로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몸에 우리가 바이러스나 병이 생기면은 몸이 병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정상적인 활동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이나 사고나 또 뭐 종교에서 뭐 영혼이나 이런 게 병들 수도 있는 거고 정신. 그게 정신을 병들게 하고 나쁘게 하고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이비 종교라는 게 뭐 어떤 종교가 사이비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내 종교가 아닌 건 다 사이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예, 그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건 네. 사회에 아까 그 케냐에 있는 그런 것처럼 해악을 끼친다면 예를 들면 JMS 걔처럼 해악을 끼친다면 사회에 범죄를 저지르고 해악을 끼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게 종교적인 그런 어떤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네, 아까 말하다 또 얘기를 했는데. 네. 아까 심리학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어디 이제 책인가 어디서 봤는데 인간은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코끼리도 있었을 거고 사자도 있었을 거고 공룡도 있었죠. 공룡도 있고 많은 있는 동물 중에 인간의 신체가 가장 그 동물들보다 열등해요. 어떻게 동물 육체로만 비교를 하자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야생에서 원시 시대 우리가 인간으로 처음 직립보행했을 때는 굉장히 하등 동물이야. 그런 그 맹수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발전할 수 있냐? 그거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 아, 두려움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밤에 두렵고 뭐 그랬기 때문에 불을 만든 거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에 번개가 막 뻥뻥 치고 막 이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신을 만든 거고. 신? 사회학적으로 푼 거죠. 신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건 사회학적으로 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고 종교를 만든 거고. 되게 설득력 있는데요? 참으로?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뭐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번식하고 그래서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다.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두려움이 없잖아. 맹수들은 용맹하잖아. 다 죽잖아. 그들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우리 전에 아까 전에 그 마약편 했을 때 총살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좀 특파원으로 이렇게 좀 그분들 이렇게 특파원으로 이렇게 좀 보내서 좀 이렇게 일벌백계 해서 한 방에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가 뭐 기복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혜적이진 않더라도 어떤 마음의 평화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정말 집단살인의 도구로 이용되는 건 종교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첫 번째 주제가 좀 무거웠네요. 무거웠죠. 우리가 또 답을 쉽게 낼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되게 예민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최근에 가짜 번호판 피해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가짜 번호판이 뭐죠, 이게? 차량 번호판이요. 대표님 차량 있으시잖아요. 가짜로 달고 다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종이로도 만든대요. 만드는데 불과 2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만들죠? 저 단속에 걸렸을 때 피해 가려고?
네, 범죄에 그렇게 좀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소식을 조금 전해드려도 예. 괜찮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이제 대구의 A씨가 본인이 간 적도 없는 지역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무려 13장이나 끊게 된 거예요. 의외로 그런 분들 많아요. 제 아, 주변에.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은 번호판이 위조된 것 같다. 그러면서 지명수배를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 A씨와 그 위조한 그 차량이 둘 다 걸리니까 A씨가 번호판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체 그렇죠. 비용이 40만 원이고요. 그렇죠. 네, 종이판 번호에 지명수배 거니까. 네, 그래서 종이 번호판도 있는데 그거는 한 20분이면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20분이면 쉽게 제작이 가능한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특정 그 똑같은 번호판이 두 개가 다니는데 그 위조된 번호판 차량이 계속 같은 지역을 다니니까 계속 과태료가 같은 곳에서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 지자체 그 관련 그 부서의 팀장인가?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그 피해 차량과 그 위조 차량이 어떤 게 위조가 된 건지 구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엄청 답답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엄청 억울하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가 생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열일 제쳐놓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몇십만 원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인데요. 자동차 등록번호판에서 5항에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 운행에서도 안 되고 어기면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그 다음에 1억 원 이하 죄송합니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유명무실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는데 와, 그 2년 전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화물차 50만 대 중에서 10%인 5만 대가 가짜 번호판이라는 거예요. 와, 그렇게 많아요? 5만 대가 가짜로.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교통사고 나면 그럼 어떻게 잡아 걔네들은?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여기에 제가 이게 뭐 물론 저는 그냥 약간 되게 얕은 지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법조인들도 같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위조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례를 보면 만약에 뭐 B씨다. 근데 화물차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번호판을 이제 부여받으려고 하는데 가짜 번호판이 10개인 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법적인 출도를, 그러니까 어떤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앞에서 브로커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 처벌 안 받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전직 검사 출신한테 가가지고 돈을 뭐 50억인가? 5억 원인가? 되게 거액을 주고서 그렇게 이제 그 처리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참고인이었던 거죠. 완전 억울하게. 그러니까 지금 물론 10%니까 나머지 90%는 선량하게 되게 성실하게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5만 대라고 하면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게 마치 마약처럼 대표님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태국이네요. 동남아죠. 그러니까 태국에서 가짜 번호판이 택배로 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내 체류 외국인 110여 명에게 세트당 45만 원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비자를 발급을 받을 때 그 노동도 해도 되느냐, 일을 해도 되느냐,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온 그러니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포 차량은 되는데 번호판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럴 때 가짜 번호판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와, 기상천외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플러스 뭐냐면 이것을 주차 관제 시스템이 인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종이 번호판도 못 잡아낸다라는 거예요. 인식 불가라는 거죠. 그냥 번호만 있으면 그것만 딱 찍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광학이건 뭐 아니면은 뭐 옵티널 해가지고 뭐 되게 여러 가지 그런 그 인식기가 있는데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관사 뭐 이런데 중요한 그런 기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요. 현행으로서는. 피해자만 억울하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와, 이거는 정말 구멍이 정말 제대로 뚫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 많은 자동차를 차 굴려봐서 알지만 차를 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냅니까? 개인이. 그렇죠. 세금, 차 맨 처음에 차 사면은 차를 샀죠. 차 취등록세 내지요. 면허세 내년 내죠. 자동차세 내지요. 네. 기름에는 또 세금 엄청나게 무시하게 그렇죠. 또 들어가 있죠. 개인이 세금을 진짜 엄청나게 내요.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1년에 세금 계산하면. 근데도 이걸 하나 보호를 못하고 해결을 못한다 정부가? 야 이거는 국가가 지금 이거는 그러면 해산해야 돼요. 저 정부로서 기능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A 씨 그 피해자의 사례를 제가 겪었다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정말 저는 정말 아주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뭐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그 시청에서는 담당자들은 누가 피해자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40만 원이 사실은 적은 돈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재벌 3세가 아닌 이상은 그 돈을 아니 꽁돈으로 들여가면서 가만히 있다가 40만 원 없어지는 건데 이게 과태료도 얼마나 나왔잖아요. 억울해요. 과태료도 나왔잖아요. 과태료도. 과태료까지는 뭐 예. 그러면 뭐 열세 건이라고 하면 그것까지면 거의 돈 100만 원 좀 될 텐데 돈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봤을 때 대표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화물차가 5만 대가 가짜 번호판이 다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다. 면허증은 진짜인가? 면허증도 가라로 만들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차량도 여권도 그렇고. 위조하는데 뭐 면허증은 금방 쉽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안전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은 다 있어요. 법은 절대 가짜 번호판 하면 안 되고, 뭐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가짜 번호판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번호판을 떼도 안 되고, 뭐 그 주행거리 그 조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벌금이 엄청 세거든요.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이 센데도 이게 정말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 번호 그 주행거리 조작하는 거는 중고차 판매하면서 되게 많이 드러난 사례였었잖아요. 아시겠지만 대표님. 네. 야 이거 진짜 큰 문제네. 나는 오늘 우리 이 박사님 얘기 듣고 처음 알았네. 번호판 가짜 번호판 차량이 무슨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는 야 그죠. 그러니까 무섭네요. 무서워. 화물차가 5만 대니까 화물차만 5만 대니까 그것도 아니 2년 일반 그런 전에. 아닌 차들은 또 엄청 많다는 거 아니야. 그, 승용차는. 그렇죠. 게다가 우리나라가 5,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운전자가 거의 자차가 100만 그러니까 100%잖아요. 차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있지만 그럼 이건 정말 지금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나중 가서는 더 큰 안전 문제나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뭐 서로 이제 신뢰도가 되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누군가를 믿을 수 없는 사회잖아요. 현행.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이거는 진짜 강력하게 판단입니다. 뭐 단속이나 뭐 제재 수단을 가동을 해야지. 음주 단속할 게 아니라 가짜 번호판 가짜 면허 그러네요. 차를 막고 음주 단속 후 불어서 할 게 아니라 기계 뭐 장비 마련해 갖고 차 지나가는 거 밤에 불시 단속 좀 해야 되겠네 경찰에서. 근데 그게 가짜 번호판이 뭐 어떻게 잡아내죠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있을까요?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눈으로 육안으로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이제 소유자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뭐 제가 개인정보 문득 드는 생각은 이건 되게 불편한 전 근대적인 방법인데 운전면허 있잖아요. 운전면허. 네. 운전면허에다 자기 차 번호를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단속을 하면은 네. 운전면허 주세요. 그러면 딱 보면은 차하고 왜 틀리죠? 어. 렌트카입니다. 그럼 렌트한 거 영수증 줘보세요. 아. 없으네. 나 내리세요. 차 번호 틀리니까. 그래서 차적 조회하고 신분 조회하는 거지. 그럼 띠디 이 사람 저기 차 몇 번 소유자는 누군데 이거 가짜입니다. 연행. 딱 이러는 거지. 연행. 바로 연행?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서류조차 그 면허증조차 위조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면허증 위조는 이제 경찰이 이제 만약에 검문을 하게 되면 길거리에서 네. 차를 단속하면 면허증 네.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면허증 주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면허증 주민등록번호하고
이게 보고 이게 뭐 대조를 하잖아요. 예, 저기 예. 네. 면도면허 네. 쪽에는 또 이게 뭐 알아볼 수 있는 뭐 비표시가 또 있어요. 아, 그런 걸 일단 한번 홀로그램? 예. 고를 수가 있잖아. 신원조회를 아, 해서 고를 수가, 무전기나 이런 음, 걸 신원조회해서 고를 수가 있는데, 음, 차는 아예 고를 수가 없으니까. 차는 음, 아예 뭐 그냥 어떻게 뭐 번호판 가짜인지 진짜인지 경찰이 눈으로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러니까요.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대표님도 면허 따실 때 그런 교육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면허 딸 때 이게 운전면허이지만 살인면허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한 번 나면, 정말 크게 나면, 진짜 한 가정은 물론이고 뭐 정말 크게 나면은 이거는 만약에 그 대포 차량인데, 게다가 차량도 가짜야. 전혀 어떻게 뭐 어, 물론 본인 보험을 들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안전상으로 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취재를 해보면서. 5만 대라는 거는, 가짜 번호판 달고 다니는 차는 불시 한번 단속할 수 있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청테이프 붙여가지고, 대표님 아시겠지만, 번호판에다 예, 예. 청테이프도 붙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쏜다고 하잖아요, 밤에. 예, 예. 쫙 그런 것도 있고, 쏘면 못 잡는다. 뭐 아크릴팔 같은 건데 붙이면 카메라 찍힐 때 그 번호가 왜곡돼서 안 찍혀요. 예,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아크릴판이 투명 아크릴판이니까 네. 그냥 번호판은 그대로 보이고 카메라에 찍힐 때만 왜곡돼서 찍히는. 맞아요. 대표님. 그것도 있었어요. 취재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번호판의 일부가 이렇게 롤 스크린 있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7이면 바뀌고. 이렇게 샥 올라가면서 8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변검처럼 네, 마치. 예,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지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예, 이게 아주 제가 큰 맞네. 문제네요. 음. 제도적으로 좀 강력하게 경찰에 단속을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그 경찰에서는 빨리 경찰에 뭐 신고를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신고해 의심될 보냐고.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신고를 해. 차는 저 멀리 가버리는데 길에 서갖고 차 어디 있어요 뭐 오세요 이러면 벌써 차는 멀리 떠나서 부산 가고 있는데 어떻게 차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 아까 담당 공무원의 그 발언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전혀 적절하다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럼 본인이 그거 진짜 조회할 수 있지 않아요? 공무원적인 대답이네. 아, 그럼 공무원으로서는 적절했네요. 네. 자기 차가 그랬어 봐. 아우, 수단과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다. 자기 번호를 했으면 난리 났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발빠르게 대처를 일단 해야 될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 피해가 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 나면 속수무책 당하는 수밖에 없고 못 잡으니까 뺑소니 치면 어떻게 잡을 거예요? 번호판으로 잡는 건데 차를. 이렇게 과태료가 날아오면. 따라와도 속수무책이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우리 방송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경찰청장 이런 사람 듣진 않겠지만, 네? 이걸 만약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계속 있으면 이거는 뭐라 해야 되나 피해자들이 난리 치는 수밖에 없어요. 방송국을 찾아가든 아니면 국회를 찾아가 어떻게든 개인 민원을 내든 에이 그냥 내가 돈 내고 번호판 바꿔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와,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지구 끝까지 찾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어렵긴 하죠. 어려운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호판이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러면 인터폴도 가동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걸로 해서 뭐 이렇게 큰 사건도 아닌데 이런 건 가볍게 생각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에이 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연결돼서 방관하는 사이에 그 차를 이용해서 더 큰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마약을 실어 날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차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경각심,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공공조나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뭔가 이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이런 거를 좀 대정부 질의를 하든가 경찰청장한테 행안부 장관한테 예? 따져갖고 대책 마련해라, 대책 내놔라 이렇게 닥달을 해야지 하지 안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대표님 이걸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희가 방송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 경기도 의원이 그 대학생 아침밥 1,000원 예예예. 그거 보셨죠? 대표님 기사 접하셨죠? 우리가 얘기한 뒤로 제보가 네, 됐어요. 네, 한 일주일인가 열흘 있다가 해가지고 정부에서 좀 네. 돈도 얼마 안 드는데 예산 마련해서 아, 네. 비면 되지. 그거 돈이 얼마 든다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뭐 저희 방송에 나도 때문에 그런 건 깜짝 놀랐어요. 아니겠지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흐뭇하고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뭐 지역 정치인이시든 위정자 분들께서 들으신다면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윈윈 아닙니까, 대표님? 그렇죠. 시민을 위한 정책이니까 제발 좀 해결을 좀 하루속히 시민들이 편하게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야 CCTV 감식한 보면은 이제 속도 카메라 많잖아요. 네. 속도 카메라 많은데 제발 이건 뭐 논의 얘기인데 제발 내리막길 바로 밑에다가 좀 카메라 좀 설치하지 마세요. 아니, 말이 됩니까? 차가 언덕 내리막길에서 네. 차는 중력이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붙죠. 가속도가 근데 짧은 내리막길이면은 괜찮은데 긴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엄청 붙어요. 차가 내려가다 보면. 그러면 그 차를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게 더 위험해. 예, 그럴 수 있죠. 예. 앞에 시속 50km 막 요즘 30km 막 해놓고 그것도 내리막길 가서 좀 주행하다가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라 내리막길 바로 끝에다가 카메라를 딱 설치해놨어. 어디죠? 의정부 어디입니까, 거기? 포천 축소고개. 네? 자, 포천 축소고개 내리막길. 포천 시의원님들 잘 들으셔야겠어요, 지금. 이건 경찰에서 할 문제인데 네. 아니 내리막길 바로 밑에다가 해놓으면 거기 축소고개 엄청 높아요. 거기서 쭉 탄력받아서 브레이크를 뭐 계속 밟으면서 내려와야 돼.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눈길이나 이럴 때는 위험하겠어요, 상당히. 눈길도 위험하지만 네. 아니 차가 이게 이거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 갑자기 내리막길에 80, 90 가는데 앞에 딱 카메라 있어.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큰 사고가 나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리막길에다가 가속하지 말라고 설치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바로 내리막길에서 좀 지나간 다음에 세워야지. 바로 내리막길 밑에다 세우는 사람들이 어딨습니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나라가 약간 이렇게 급성장 고속화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죄송합니다. 왁구가 잘 안 맞춰졌다.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이렇게 재정비를 좀 해야 된다. 뭔가 세밀하게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운전할 때 조심조심 해야죠. 일단은. 조심하는 거는 이제 운전자의 기본인데. 네. 그게 이제 조심을 유도하면서 더 위험을 초래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렇죠. 조심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더 위험을 초래하게 만들어. 위험을 더 부담시켜. 네? 갑자기 그냥 카메라를 나타나게 한다거나 내리막길에서 더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내가 속도를 줄이면 차가 탄력을 받고 가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겪으면은 저 카메라 있으니까 줄이지만 안 줄이고 모르는 초행길인 사람들은 그냥 쭉 내려오다가 100km 막 90km 되는데 저쯤 가서 줄여야지 생각하고 있는 내리막길을 끝에다 딱 해놓으면은 갑자기 그 브레이크 잡으면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카메라 하나 설치하더라도 좀 물론 이제 징수를 해서 돈을 뽑는 것도 좋지만은 안전이 더 우선이라 생각해서 돈보다는 안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속이 많이 안 되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실적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지. 그러다가 대형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아휴, 그럼 또 법 하나 만들고 뭐 그러겠죠. 아휴, 진짜. 그러니까 좀 네.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도 갑자기 끝에 내가 요 근래 그 딱지를 하나 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볼까 실례되는 것 같은데 이제 물어볼까 하다가 그러신 것 같긴 한데. 또 왜 이렇게 다들 무슨 뭐 50kg 와 진짜 뭐
군대에서 군 차량이 규정 속도가 40km예요. 네? 무슨 다 군대 차량 만들려고 그러나 일반 차량을? 자, 우리가 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조심조심 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사실 이거 또 방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행안부 장관 누구죠? 누군데? 부를까요? 지금? 여기 부를까요? 주무시니까. 아, 네. 내일 부르죠, 그러면. 어린이날에.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운전은 다 각자 조심해야 되고 가짜 번호판은 진짜 이거는 단속해야 된다. 왜냐면은 네. 아, 누가 심각합니다.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러시아 룰렛 같은 맞아요. 상황이라 이런 걸 국가가 사회가 방조를 한다. 그리고 차를 굴리면서 어마무시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받으면서도 모른 척한다. 이런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시다. 그러면 이거 동의합니다.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의해요. 네.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감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아주 유익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